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고요. 올해 64이에요. 젊을 때는 미용실을 운영했었고 은퇴하고 나서는 집안일과 손주 돌보는 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남편은 퇴직 후 골프에만 빠져 있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으로 사는 날들이 많아요. 그날은 오랜만에 제 휴대폰에 반가운 이름이 떴어요. 30년 전 한 동네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 선자였죠. 영수가 나야. 이렇게 연락하는 거 너무 반갑다. 우리 하루쯤 재밌게 놀아보자. 선자가 말했어요. 갑자기 찾아온 그 목소리가 반갑기도 했고 한편으론 어딘가 낯설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오래된 인연을 마다하지 않았죠. 그래, 진짜 반갑네. 어디서 만날까?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날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챙겨 입었어요. 카페에 앉아있던 선자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진한 화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예전의 그녀 그대로였죠.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쇼핑도 하고 하루 종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젊어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어딘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한 건. 며칠 뒤 남편이 주말 골프를 나간다며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선자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혹시 이번 주말 골프 치러 가니? 나도 따라가도 될까?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이 골프 나가는 사실을. 여보, 요즘은 누구랑 골프 쳐?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죠. 아,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왜? 저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자가 불쑥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수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요즘 심심해서 죽겠어. 어떻게 제 가족여행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 외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점점 제 안에서 의심이 커져갔어요. 남편이 선자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둘이 저 모르게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일부러 남편과 선자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골프장에서 찍힌 단체 사진 속 서로 가까이 앉아 웃고 있는 모습,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둘의 모습, 모두가 우연일까요?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배신일지 단순한 착각일지 그 선을 분간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살아온 60여 년 중 가장 불안하고 가장 뜨겁게 가슴이 뛰는 순간이 지금이라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시댁에 오던 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통화 끝에는 꼭 미묘한 미소를 지었죠. 전화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요즘 들어 남편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이름, 바로 제 친구 선자였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반가운 재회라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즐거움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은 골프 모임에 나간다며 아침 일찍 외출했어요.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몰래 따라 나섰죠. 차를 몰아 골프장 근처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너무나 낯익은 장면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 남편과 선자.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고 있었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남편이 그토록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저는 오랜만에 봤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게 향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바늘로 찌르듯 아프게 만들었죠. 저는 차 안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민망한 듯 웃었어요. 그 장면은 친구와의 우정이라기엔 너무나 친밀했고 아내의 눈엔 차갑게 다가오는 낯선 장면이었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골프 치러 갔다가 혹시 누구 만난 거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젓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잠깐 밥만 먹었어. 왜 그래? 그 순간 제 눈앞에 떠오른 건 선자가 남편의 땀을 닦아주던 장면이었어요. 거짓말이 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진실을 들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선자가 불쑥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수가 이번에 제주도 간다며? 나도 꼭 가고 싶어. 숙소 같이 쓰면 되잖아. 선자가 말했어요.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말했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선자가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아휴, 그냥 알게 됐지. 내가 눈치가 좀 빠르잖아. 선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눈치가 아니라 남편에게 들은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저는 의도적으로 크게 중얼거렸어요. 내 가족여행이 왜 당신 입으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는지 참 알 수가 없네.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순간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무거운 침묵은 오히려 그의 대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순진하게 믿지 않기로 했어요.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선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가족여행을 준비하는 날 아침, 저는 설렘보다는 불안이 더 컸어요. 남편은 여행을 떠난다며 들뜬 표정이었고, 아들은 바쁜 일정에도 억지로 시간을 내 함께하기로 했죠. 저는 짐을 챙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여행만큼은 우리 가족끼리만 함께해야 해. 더 이상 낯선 그림자는 끼어들 수 없어.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확인했고 누군가와 웃으며 주고받는 짧은 답장에 신경을 곤두세웠죠. 도착한 제주도의 공기는 청량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녁 준비를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현관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남편이 태연하게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죠. 선자였어요. 영수가 여기서 또 보네. 세상 참 좁다, 그치? 선자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땅으로 꺼지는 듯 했어요. 가족여행이 시작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불청객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였죠.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웃으며 의자를 내주었고 선자는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어요. 저녁 식탁은 기묘한 공기로 가득 찼어요. 아들은 낯선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숟가락을 몇 번 뜯어 내려놓았고 남편과 선자는 마치 오래된 동료처럼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 귓가에 자꾸 가시처럼 박혔어요. 여보, 이건 가족여행이야. 근데 어떻게 선자가 여길 아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우연이야.
같은 시기에 여행 왔다가 겹친 거지.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선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숙소 위치와 일정까지 정확히 꿰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숙소 거실에 앉아 창밖 바람 소리를 들으며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라기엔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집요해. 잠시 후 선자가 와인잔을 들고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영수가 이렇게 같이 여행 오니까 옛날 생각나지 않아? 우리 젊을 때도 자주 같이 다녔잖아. 이번에도 그냥 편하게 즐기자고. 선자가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편하게? 내 남편 옆에 너가 있는 게 그게 편한 거니? 제가 말했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묘한 웃음이 스쳤어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죠. 그 짧은 표정 속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그녀가 이 모든 걸 우연으로 꾸미고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된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저를 조용히 불러냈어요.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했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엄마, 그 아줌마 왜 계속 우리랑 붙어 다니는 거야? 아빠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고 나 솔직히 불편해.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굳어졌어요. 그래,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해. 남편이든 선자든 누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이번엔 끝을 보자. 제주도 여행의 이튿날 아침 숙소 앞 바닷바람은 시원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남편과 선자가 함께 웃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웃음소리는 귓가에 남아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일정은 관광지 투어였어요. 남편은 선자를 태연하게 불러 함께 동행하게 했고 저는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오늘만은 꼭 무언가 증거를 잡고야 말겠어. 유명한 절벽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어요. 아들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제게 카메라를 건넸죠.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찍자. 그래도 기념은 남겨야지.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고 남편이 제 옆에 서는 순간 선자가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남편의 반대편에 섰어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부드러워졌고 선자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손을 걸쳤죠. 찰칵 카메라 셔터가 울리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저녁 무렵 숙소에 돌아와 사진을 확인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지만 제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반면 남편과 선자는 마치 연인처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웃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어깨는 자연스레 붙어 있었고 그 사이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기류가 분명히 느껴졌어요. 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선자랑 둘이 왜 이렇게 가까워 보여? 내가 남편 옆에 서 있는데 왜 당신 어깨는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있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사진을 대충 훑어보고는 피식 웃었어요. 아니, 그건 그냥 사진 각도가 그런 거지. 괜히 오해하지 마.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은 오히려 제 의심을 확신으로 굳혔어요. 그의 대답은 당황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준비된 듯 담담했거든요. 마치 이미 수십 번 연습한 변명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선자는 와인을 마시며 거실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죠. 선자야, 너가 내 친구였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남의 남편 옆에서 그렇게 웃는 게 당당하니? 제가 말했어요. 선자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얄밉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수가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우연히 찍힌 사진일 뿐이잖아.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 선자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전혀 죄책감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가 괜히 예민한 거다라고 저를 몰아붙이는 듯한 억울한 뉘앙스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졌어요. 이제 우연이라는 말은 필요 없어. 이건 분명 의도야.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위험한 시작일지 몰라.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숙소 창밖으론 파도가 거칠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표정으로 살아야 할지 생각했어요. 남편과 선자의 웃음이 내내 귓가에 맴돌았고 사진 속 그들의 어깨선이 떠올라 잠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짐을 챙기던 아들은 바쁘다며 공항으로 먼저 떠났어요. 남편은 골프장에 잠깐 들렀다 오겠다고 했고 선자는 따라 나섰죠. 저는 애써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배웅했지만 내 가슴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둘이 같이 나가는구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의 의심은 더는 감출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두 사람을 따라 나섰어요. 숙소 근처 카페에 들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몰래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잔을 들고 있었고 선자는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커튼 뒤에 몸을 숨겼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제 귀에 들어왔죠. 이제 영숙이가 눈치채지 않을까? 괜히 티나면 곤란해. 남편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요동치듯 뛰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분했기에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죠. 걱정 마. 영숙이는 원래 좀 예민해. 금방 잊을 거야. 당신이랑 나 그냥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선자가 말했어요.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녀의 말 속엔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여유로웠고 제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우월감마저 느껴졌죠.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제가 30년 동안 옆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깊은 편안함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그 미소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앞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돌아서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만 했어요. 영숙이가 가족여행 준비한다고 들떠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같이 오니까 오히려 재밌지 않아? 선자가 말했어요. 그래, 이렇게 훌쩍 빠져나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 짧은 대화는 칼날보다도 예리하게 제 가슴을 베어냈어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의무였고 그녀와 있는 시간은 편안함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자리에서 물러섰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그들의 웃음과 속삭임이 더는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숙소에 돌아와 저는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과 방금 들었던 대화가 겹쳐 보였어요. 결국 의심은 사실이 되었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진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죠. 제주도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저는 후련함 대신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여행지에서 들었던 두 사람의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사진 속에 남은 웃음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라도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는 듯 했어요. 남편은 출근하듯 아침마다 골프장으로 향했고 저는 혼자 시장을 보고 집을 정리하며 지냈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너무 조용하다는 건 뭔가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있던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파트 단지 주차장 한쪽 검은색 차 안에 앉아 있는 선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담배를 피우며 우리 집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 여자가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골프백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무심히 말했어요.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고 자.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자의 차에 남편이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늦게 집에 들어와 태연하게 말했어요. 오늘 스코어가 잘 안 나와서 기분이 별로네. 피곤하다.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선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 거짓 속엔 제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가 뚜렷하게 묻어 있었거든요.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가던 길에 저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동네 카페 창가 자리에서 마주 앉아 있는 두 사람. 남편은 무언가를 설명하듯 손짓을 하고 있었고 선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 있었죠. 저는 카페 문 앞에 서 있다가 일부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단단한 다짐이 차올랐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야. 나도 끝까지 보고 끝까지 확인할 거야.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가자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남편이 내 친구가 저렇게 자주 붙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세상에 이런 일이 흔한 줄 알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멈추더니 잠시 후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침묵이야말로 그의 대답이었죠. 이후로도 선자는 자주 우리 집 근처에서 보였어요. 슈퍼 앞에서 장을 보는 척, 놀이터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척.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늘 우리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그림자가 점점 제 삶을 잠식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창밖을 내다보며 살았어요. 선자의 검은 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된 걸 몇 번이나 봤고, 심지어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제 시야의 모습을 드러냈죠.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척했어요. 골프채를 들고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했지만 제 눈에는 죄책감을 감추는 도망치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오늘 만약 또 그녀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선자가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 다른 손에는 고급 와인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영수가 그냥 인사차 들렀어. 괜히 오해하지 말고 우리 옛날처럼 지내자고. 선자가 말했어요. 그녀가 들고 온 과일과 와인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굳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서둘러 그녀를 안으로 들였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죠.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바뀐 것 같은 기묘한 장면이었어요.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괜히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려 했고 선자는 그 말에 과장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벽에 부딪혀 제 가슴을 후벼 팠죠.
저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선자야, 넌 대체 왜 이렇게 우리 집 근처를 맴도는 거야? 친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남편 옆에 서 있는 게 그리 좋니?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선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영수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너가 그리워서 온 건데. 그렇게까지 오해할 필요 있니? 선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드러난 당황스러움이 그녀의 속내를 보여주는 듯 했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괜히 의심해서 집안 분위기만 망치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이, 그리고 당신 옆에 붙어 있는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든 거야.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고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남편은 눈을 피했고 선자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더 이상 친구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 집에서 제자리를 빼앗으려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하나 확실한 건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녀의 그림자를 끊어내지 않는 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거니까요. 선자가 우리 집을 드나드는 게 이제는 아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가끔 들르던 그녀가 이제는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우리 집에 머물렀죠. 과일이나 반찬을 핑계 삼아 찾아오곤 했는데 그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건 제 눈에도 분명했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그는 선자가 올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심지어 제가 불편하다고 표정을 굳히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눈빛을 보냈죠. 제 자리가, 제 집이, 제 삶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남편과 선자는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칼질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선자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우리 집이 선자 집이야?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칼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봐? 선자는 그냥 당신 친구야. 당신이 반가워해야 할 사람 아니야? 그 말은 제 귓가를 찌르는 칼날 같았어요. 내 친구. 그녀는 이미 친구라는 이름을 벗어던진 지 오래였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끝까지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녁 늦게 골목을 지나가던 길,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남편과 선자는 낮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제 발걸음은 차갑게 굳어졌고 숨조차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다가갔고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떨어뜨렸죠. 남편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무슨 오해라도 하는 거야? 그냥 얘기 좀 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얘기. 그 얘기를 왜 우리 집 앞에서 밤마다 해야 돼? 나를 바보로 보니?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선자는 웃음을 지으며 제 앞에 서더니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영수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나한테 괜히 적대심 가질 필요 없잖아. 나는 그냥 너 곁에 있고 싶은 것뿐이야. 선자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당하게 제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선언 같았죠.
남편은 제 손을 붙잡으며 오히려 저를 다그쳤어요. 그만 좀 해, 제발. 당신만 괜히 의심하고 예민하게 굴잖아. 선자는 당신 친구야. 내가 다 지켜봤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남편이 말했어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는 선자의 편에 서 있었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멎지 않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은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어요. 좋아. 그렇다면 이제 나도 달라져야겠어. 내 자리를 뺏으려 한다면 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남편은 늦게까지 회사 회식이라며 나갔고 휴대폰은 집에 두고 갔어요. 늘 손에 붙어 있던 휴대폰을 두고 간 건 처음이라 그 자체가 이미 의심스러웠죠.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심장이 요동치며 제 몸을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죠. 오늘 뭔가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내가 두려워하던 진실일 거야. 저는 조심스레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자주 간다고 했던 단지 근처 카페, 그리고 골프 모임이 끝나면 늘 들른다고 했던 라운지 밖까지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멈췄어요. 커튼이 반쯤 처진 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남편과 선자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와인잔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선자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이 포개진 순간 제 눈앞이 새까맣게 변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온몸이 떨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눈은 그 장면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죠. 여보, 이게 뭐야? 나한테 회사 회식이라고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갑작스레 문을 열고 들어선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나려 했고 선자는 황급히 손을 뺐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진실은 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영수가, 그게 그냥 오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같이 웃고 있는 게. 그게 오해야? 30년을 같이 산 아내를 바보로 만드는 게. 그게 당신이 말하는 오해야? 제가 말했어요. 순간 선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영수가 미안하지만 난 더는 숨길 생각 없어. 네 남편이랑 있으면 편하고 즐겁고 살아있는 것 같거든. 그게 사실이야. 선자가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찢는 칼날 같았어요. 저는 손끝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남편은 다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만해, 선자야. 영수가, 제발 진정해. 우린 그냥 잠시 잘못된 거야. 큰 의미는 없어.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더는 들을 수 없었어요. 큰 의미가 없다고. 아내와의 약속과 삶을 배신하고 친구라는 이름을 내세운 여자를 곁에 두면서도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제 안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손에 들린 핸드백을 탁자 위에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나를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당신들 둘 다 내 인생을 짓밟은 거야. 제가 말했어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 제 마음속 배신과 분노는 이미 감출 수 없는 화산처럼 터져버렸으니까요. 남편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고 선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저를 노려봤어요. 그들의 표정은 서로 달랐지만
제게는 하나로 보였어요. 바로 나를 배신한 두 사람의 얼굴. 저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그대로 등을 돌려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밤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올랐어요. 그날 밤 술집에서 뛰쳐나온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제 마음속 뜨거운 불길은 식을 기미가 없었죠. 남편과 선자의 웃음, 손을 맞잡은 모습, 그리고 그 뻔뻔한 고백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헤집으며 제 가슴을 찢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섰어요. 집안의 고요가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죠.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직 아들에게 들려줄 수 없는 너무 치욕적인 진실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술에 취한 듯 했지만 제 눈엔 그것조차 핑계 같았어요. 저는 차갑게 그를 노려봤죠. 오늘 봤어. 당신이 뭐 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아직도 오해라고 말할 거야?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놀란 듯 눈을 피하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영수가 미안하다. 하지만 선자랑 있는 게 그렇게 큰 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나도 그냥 편하고 싶었던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져 있던 벽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라 인정이었죠. 그가 느끼는 편안함이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웃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편하고 싶었다고? 그 편안함을 위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인생을 무너뜨린 게 괜찮다고 생각해? 당신이 말하는 편안함이 내겐 지옥이었어. 제가 말했어요.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들어올리다 멈췄어요. 그의 눈빛엔 화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봤고 모든 걸 알았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고요 속에서 아들이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아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한테 뭐 하신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이야말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눈가가 뜨겁게 젖어드는 걸 느끼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베개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분노와 배신,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정에 대한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확인했어요. 그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고 부엌 식탁 위엔 쪽지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잠시 떨어져 있자. 서로한테 좋을 거야. 그 한 줄의 글씨는 차갑고 잔인했어요. 함께 지켜온 집과 시간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 너무 가볍게 쓰여 있었죠. 남편이 집을 떠난 지 2달이 흘렀어요. 그가 남긴 짧은 쪽지는 여전히 식탁 위 서랍에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읽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글씨 하나하나가 상처라기보다 단순한 낙서처럼만 보였죠. 처음엔 매일 새벽마다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다른 여자 곁을 택했다는 사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울어도 분노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렇다면 결국 남은 건 저 스스로의 선택뿐이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엔 아버지를 향한 배신과 혼란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이 무너진 집 속에서 더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 아들과 저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 무렵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선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골프장 근처의 작은 주택, 그곳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는 거였죠. 저는 처음엔 그 소문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문은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듯 더 구체적으로 흘러나왔어요. 누군가는 두 사람이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는 걸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같은 차를 타고 나가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는 제 남편이 아니라 이미 선자의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녁 무렵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제 우리도 집을 정리하자.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고통만 줄 뿐이야.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 묵혀둔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맞아.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추억도 행복도 다 사라졌어.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새로 시작하자. 제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과 선자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우기로요. 그들의 이름조차 제 입에서 나오지 않게, 그들의 얼굴조차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게 하기로요. 며칠 뒤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이 있던 남편의 옷을 모두 박스에 담아 내다 버렸고, 사진첩 속의 가족 사진에서도 그의 얼굴이 나오는 건 모조리 찢어냈어요. 그 과정은 가슴이 쓰라렸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그래,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만 살 거야. 아들은 제 곁에서 묵묵히 상자를 옮겼고,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시계, 주방의 식탁. 모든 게 제 시간과 기억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이제 이 집은 제게 가정이 아니라 상처의 공간일 뿐이었죠. 집을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과 선자의 이름은 제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그들의 모습도 의도적으로 제 기억 속에서 밀어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제 인생의 발자국조차 남기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아들과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 집은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저에겐 낯선 만큼이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벽에 붙은 작은 못자국조차 새로 꾸며도 된다는 가능성으로 보였어요. 이사 첫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아빠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자. 엄마랑 나만 있으면 돼.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야. 다른 건 다 지우고 좋은 기억만 새로 만들자.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서툴렀지만 오히려 그 서툼이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아들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다 냄비를 태우기도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소리내 웃었죠.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지는 순간 비로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지키고 함께 웃는 게 가족이지.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과 선자의 소문은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이제 제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내 삶을 지켜낸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잘했어, 영수가. 이제라도 길을 찾았으니까.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나도 마음이 놓여.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덕분이야. 엄마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건 다 너가 옆에 있어서야. 그날 밤
아들과 함께한 저녁 식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우린 작은 접시에 반찬을 나눠 담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어요. 비록 남편은 떠났고 친구라 믿었던 사람은 배신했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분류는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결국은 자신조차 파멸로 몰아가는 길이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했더라도 한 번의 분류는 그 세월을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면 참는 것보다 내 삶을 지켜내는 선택을 하셔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상처가 된다면 그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남편과 손자를 제 인생에서 지웠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어요. 이제야 진짜 평온이 찾아왔고 저는 그 안에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류는 절대 용서나 미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끝까지 경계해야 할 독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스스로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려요.